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진단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아야 적합한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염병인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목적이 생깁니다. 감염된 사람을 격리함으로써 추가적인 전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로 진단과 격리의 관점에서 진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단 내부와 외부에 있는 감염자는 만나는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둘 경우 집단 내의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은 국가 셧다운 등 사회활동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감염자를 찾아내어 치료하고 격리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을 동시에 검진해서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구분할 수 있다면 문제는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단에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어느 사회도 이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는 효율적인 진단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자 추세가 안정권에서 관리되고 있어서 현재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시점에 왜 진단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또한 바이러스 유입을 철벽 방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국경이 닫혀 있으면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끝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미국, 낮은 수준의 확진자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 많은 감염자가 나온 서유럽 국가들, 그리고 확진자 수가 서서히 올라가는 북유럽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이해하는데 본 영상이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의 진단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환자에게 증상을 물어보거나 관찰해서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 각종 계측기를 이용해서 찾아내기도 하고 엑스레이, CT, MRI 등 영상을 얻어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에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핵산을 이용해서 병원균 자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단 방법을 분자 진단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의 경우 콧물, 기침, 발열 등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일반적인 감기나 독감과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증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만으로 코로나19의 감염이 있는지 확진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발열, 폐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코로나19의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확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최종적인 진단 방법은 유전자 진단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구멍이나 코 안에서 검사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과 핵산을 추출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산을 증폭하여 검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효과적인 검체 채취를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나 워킹 스루 등의 새로운 방법이 고안되기도 하였습니다. 핵산을 증폭하고 검출하기 위해서는 RT-PCR 장비를 사용하는데 이 장비에 시약과 핵산을 섞어서 넣으면 형광염색 시료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증폭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있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오류가 없는 방법이 없고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방법도 당연히 오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염되었을 때 양성 판정이 나오거나 감염이 없을 때 음성 판정이 나오면 정확한 진단이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는데 음성 판정이 나오시는데 이러한 오류는 거짓 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종류의 오류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문제는 기술의 민감도입니다.
바이러스가 한 개체만 있을 때도 검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1000개체는 있어야 검출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실제 감염은 없는데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실험 과정 중의 오류이기 때문에 진단에 관여하는 사람은 다양한 비교군을 포함시킴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키트는 2% 이하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할 준비가 되었으면 실제적인 고민은 누구를 진단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진단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이 진단하면 할수록 유리하겠지만 비용이 들어가고 진단을 수행하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좋은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감염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는데 시뮬레이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전 동영상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전염은 감염자가 매일 몇 명을 만나는지, 각각의 만남에서 전염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 동안 지속되는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유효 만남은 하루 동안 바이러스 전염이 일어날 정도의 만남이 몇 번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사법이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등 사회 문화적 요소가 작용되는 것이고, 시뮬레이션은 개인적 편차가 허용되었습니다. 사회 활동 지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집회 금지 등 평상시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는 정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항은 바이러스가 정식할수록 감염된 사람의 체력이 떨어져서 활동성이 떨어지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항입니다. 전염률은 각 종류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일 텐데 바이러스의 양이 많아지면 전염률이 높아지도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테스트는 SF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바이러스 양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FF 값은 이 수식과 같이 정의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최대 바이러스 양을 맥스 END라고 설정하였는데, 이 값이 10의 10승이라고 했을 때 SF 값은 이렇게 됩니다. 바이러스 양이 적으면 경증, 그리고 바이러스 양이 많아지면 신체 조직이 많이 파괴되거나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중증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바이러스 양이 지정된 SF 값 이상일 경우에 분자 진단을 통해 확진과 격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는 발열과 폐렴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만족할 경우에만 진단을 시행하고, 어떤 국가에서는 작은 증상 또는 무증상인 경우에도 진단을 시행합니다. 다음 결과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조건인데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지 화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 기준이 달라지면 전염 정도가 달라지는가? SF가 0.1일 경우 대부분의 감염자는 격리되고 무진단 감염자의 숫자는 소수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감염자는 80명 정도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빠른 격리로 재감염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SF를 0.2로 올렸을 경우에는 피크일 때 약 4만 명 정도가 감염되고 2만 명 정도가 확진되어 격리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SF 값을 0.3과 0.4로 올렸을 때 전체 감염자는 약 6만 명 수준으로 올라가는 데 반해서 진단을 통해서 격리되는 숫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일과 80일 두 시점에 대해서 격리자와 무진단 감염자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60일째를 보면 0.3까지는 SF 값이 높아질수록 확진되어 격리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4의 경우에는 이 숫자가 오히려 떨어져서 확진자 숫자가 적어서 감염자가 적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진단되지 않고 감춰진 감염자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진자는
42배나 많은 무진단 감염자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80일째의 경우도 60일째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진단 감염자와 격리자 비율에는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에 대해서 이 비율을 살펴보면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SF 값이 0.4인 경우 확진자 대비 약 40배 정도의 감염자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염이 진행되면서 이 비율이 서서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단 기준을 다르게 하면 집단 전체로 봤을 때 감염이 진행되는 정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F 값이 0.1일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는데 반해서 SF가 0.4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염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망률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비감염자와 사망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조건의 SF 값에 대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비감염자는 SF 값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떨어져서 0.4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염되는 것으로 나왔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반대로 0.4 이상이 되면 일정한 숫자의 사망자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는 바이러스 양과 전염이 일어나는 바이러스 양 사이에 편차가 있다면 진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염력이 있는 무증상자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 증상자 중심의 진단만 수행할 경우 전염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상이 없는 사람을 임의로 선발하여 진단하는 것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SF가 0.2인 경우 임의 선발 진단이 없는 경우와 매일 5,000개의 임의 진단을 수행한 경우를 보면 전염이 진행되는 정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서 다양한 조건에서 해보면 이 임의 진단 숫자가 증가할수록 이에 비례하여 비감염 인구가 늘어나고 사망자는 반대로 반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진단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감염자를 더 잘 골라내고 집단 내 감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단을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것은 아니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증상이 있는 사람, 감염자와 만났거나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또는 감염자가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 등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염률이 높은 집단, 그러니까 밀집 근무를 하거나 밀집 집회를 하는 집단, 또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군, 그러니까 의사나 강사, 정치인 같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진단을 해서 슈퍼 전파가 나올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노약자나 병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조기에 진단해서 사망으로 가는 것을 막는 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검사 역량에 여유가 있다면 특정 집단 중심으로 임의로 검사를 하면 혹시 빠져있던 감염자들을 찾아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진단 전략이 어떻게 바이러스 전염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또는 관련해서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